방정식의 유도와 등가 단자유도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을 간단하게, 왜냐하면 실제 구조물을 너무 복잡해가지고 수식으로 나타내기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유도가 하나 있다. 자유도란 것은 움직이는 자유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일자유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상화된 구조물에 대해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 달랑베르, 가상일, 해밀턴, 라그랑주, 에너지, 레일리 방법 등으로 고정역학이죠, 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무엇을 쓰던 간에 산의 정상점은 하나고요. 올라가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라가되 최종적으로 나오는 운동 방정식은 하나다입니다. 단자유도계의 운동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운동이란 것은 변이와 속도와 가속도로 운동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니까 시간의 함수라고 하고요. 하중도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가해주니까 응답도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여기에 하중을 가해주게 되면은 이 물체는 운동하게 되고, 이게 운동의 변이를 가지고 운동의 속도를 가지고 u 다트, 운동의 가속도를 가지고 u2 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우리가 거기 뉴턴의 법칙에서 질량 F 이퀄 ma, 관성력하고 같이 나타냈던 첫 번째 m은 질량을 나타내고요. 무거운 거, 무게를 중력 가속도로 나타내주면 질량입니다. 그리고 cu, 이거는 C는 감쇄를 나타냅니다. 감쇄. 구조물이 움직일 때 마찰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에너지 소산이 어떻게 되느냐. 공이 굴러가다가 멈추는 이유는 마찰력, 에너지 소산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K 값은 구조물의 강성, 구조물이 얼만큼 단단하냐.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그게 강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F와 이것은 구조물의 하중과 응답이라고 하고 각각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mu 더블 닷 cu 닷 ku 값을 가지고 관성력, inertial force, 감쇄력, damping force, 복원력 혹은 탄성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restoring force 혹은 spring force라고 하고요. 그래서 구조물에 작용하는 외부 하중 F와 관성력을 외력이라고 하고, 눈에 보이니까요. 하중이 밖에서 가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얘가 밖으로 그냥 아예 그냥 나는 움직이지 않을래 라고 하는 관성력을 외력이라 하고, 구조물의 상대적인 변이, 찌그러짐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가지고 내력이랍니다. 구조물이 찌그러지니까요. 그래서 복원력, KU, 감쇄력, CU-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수조를 옆에서 뭔가 지진이 와서 흔들어 준다고 했을 때요. 이 수조를 해석하는 방법은 수조를 그냥 단자에도 하나의 대표 질량으로 놓고 밑에서 바닥에서 흔들어주는 것을 위에서 흔들어주는 거라고 등가적으로 나타내가지고 요거의 하나의 질량을 우리가 이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얘가 저항하는 기둥의 강성을 K, 그 다음 시간이 흐르면서 얘가 늙어가는 거, 감쇄돼 가는 거, 노쇠해 가는 것을 C라고 하고, 바깥에 하중이 가해준 거, 구조물의 응답을 U라고 놨습니다. 이것을 자유물체도로 나타내게 되면은 F를 가해주게 되고요. F에 대해서 즉각적으로는 안 움직일래 하라고 하는 이 관성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외력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구조물의 자체적인 변형에 의해서 생기는 내력을 가지고 복원력과 감쇄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앞에서 얘기했던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6, 7가지 방식, 훨씬 더 많이 있겠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나오는 수식은 다음과 같아.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 뉴턴의 운동 방정식 유도하는 방식은 바깥에서 외력이 작용할 때 거기에 저항하는 하중들이 발생한다. 예, 외력이 작용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저항력이 작용한다. 이 저항력은 관성력과 감쇄력과 복원력이다. 그래서 외력이 작용할 때 거기에 저항하는 resist, 어, 외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 가지 힘이 있는데 세 가지 힘이 서로 equal 표시가 된다는 거,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좀 전에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양쪽에서 가해주는 하중과 저항하는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양쪽이 밸런스를 맡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정적인 평형뿐이 모르는데 눈에 안 움직이는 거 줄다리기 할 때 얘가 가운데 게 하나도 안 움직이잖아요. 라고 하면 이건 정적인 평형이고요. 만약에 요 줄다리기 하는데 가운데 점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항상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어, 움- 동적인 평형이라고 합니다. 움직이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게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뭐 한쪽으로 완전히 찌그러지지 않은 거, 안정성이 깨지지 않은 상태를 동적인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MCK는 단자유도계, 하나의 1자유도계라고도 하고요. 혹은 요 반대말은 2자유도계, 3자유도계, 뭐 100자유도계 쓸 수 있고요. 단자유도계의 반대말은 다자유도계입니다. 예, 질량과 감쇄와 강성이고 이건 단자유도계의 응답을 나타내는 변위, 예, 변하는데 뭐가 변한다고요? 위치가 변한다. 변위, 속도, 가속도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1600년대에 뉴턴의 운동 방정을 썼다면은 달랑베르는 1700년도에 다음과 같이 나타냈습니다. 이게 같은 결국은 요 시기 유도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힘은 관성력에 의해서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힘들 우리가 외력을 가해주든 내력을 가해주든 딱 하는데 여기에 오른쪽 항에 이것들은 관성에 의해 가지고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면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 유도 방식하고 같은데요. 이것은 자기가 어떤 물체 위에 있다라고 움직이는 물체 위에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바깥에서 어떤 하중이 가해주고 거부를 하든 간에 다 더하고 난 다음에 이 더한 것들은 뭐에 의해서 저항을 받는다고요? 자기가 계속 관성력 FI inertial force에 의해서 저항을 받고 있다. 한쪽 편에 관성력을 넣고 다른 쪽에 모든 힘을 몰아서 넣어가지고 평형을 이루고 있다. 달랑베르의 원리입니다. 가상일의 원리는 어떤 것이 어떤 시스템이 평형 상태에 있다,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상일의 원리처럼 조그만 가짜 변이를 지금 현재 어떤 단순보가 하중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처진 상태에 있다라고 했을 때 가짜 변이를 가해주면은 가짜 변이를 가해줬을 때 이 가짜 변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과 에너지 값은 나중에 다 더해봤더니 빵이 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짜 변이를 줬을 때 가짜 변이 virtual displacement를 줬을 때 가짜 변이에 의해서 내부 internal work 내부 한 일의 양과 외력이 외부의 한 일의 양은 외부의 하중 곱하기 겉보기 변이 이고요. 내부가 한 일은 내부 변형량 곱하기 감쇄력 혹은 어, 거기 복원력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더해봤더니 결국은 우리가 유도했던 동일한 식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러한 동일한 식들이 나옵니다. 내부가 한 1과 하고 내부가 한 1, 주로 가상 변이에 의해서 가짜로 준 변이에 의해서 외부가 한 일들을 다 더했더니 빵이 되더라. 그래서 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유도를 해봤더니 운동 방정식이 그대로 유도가 되더라.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면은 일과 에너지를 그대로 쓰면은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1800년대 드디어 이제 100년이 또 지났죠.
해밀턴이란 사람이 이것들을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어 거기 그 방정식을 그대로 유도를 했습니다. 에너지. 결국은 좀 전에 요거는 그 운동 에너지, 요건 위치 에너지 다 더하고 에너지 중에서 비보전력, 우리가 감쇄돼서 사라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감쇄돼서 사라지는 보존되지 않은 에너지를 다 더하니까 운동 방정식이 그대로 유도가 되더라. 근데 이것마저도 열심히 어려워가지고 라그랑주는 조금 더 어, 간단하게 유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걸 다 써서 에너지를 결국은 이렇게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운동 방정식이 유도된다. 그래서 이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감쇄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전부 다 에너지와 E를 속도와 변이의 항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나타내지고요. 감쇄 에너지, 그 다음 위치 에너지 혹은 변형 에너지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것을 우리 라그랑주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방정식 결국은 앞에 에너지 보존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대입시키면은 운동 방정식이 유도된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해서 레일리 뒤에 이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전체적인 에너지고 전체적인 에너지는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는 시스템인 경우에 이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되면 미분을 하는 값은 일정한 값의 미분 값은 기울기가 빵이니까 0이 된다 해서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운동 방정식이. 레일리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하고 위치 에너지를 서로 더한 값은 일정한데, 이것은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면은 위치 에너지가 최소가 될 때이고,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될 때는 운동 에너지가 최소가 될 때다. 그래서 서로 최대값, 위치 에너지의 최대값,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유도를 하면 나중에 이제 연습 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하면은 단자유도계의 고유 진동수라는 거, 고유한 심장 박동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진동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향계수법은 이제 구조물의 강성, 그러니까 우리가 단자유도계만 봤는데요. 다자유도계일 경우에 요거는 이자유도계, 요 놈도 움직일 수 있고요. 밑에 놈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자유도계의 강성, 자유도가 높아지면은 하나의 값이 아니라 여러 개의 행렬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원래 행렬 K값을 구하는 방법, K값과 U값, 단자유도계일 때는 그냥 KU라고 썼는데요. 다자유도계, 이 같은 경우 이자유도계인 경우에 있어서는 행렬 2x2 행렬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행렬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행렬을 유도하는 방식. 행렬의 정의에 의해 가지고 행렬의 일행 2열, I행 J열의 요소를 구하고자 할 때는 J점에 단위 변이를 가해 가지고 I점에서 발생하는 하중으로 정의하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영향계수법에 의해 가지고 구조물의 강성을 구할 수가 있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데 저렇게 다 유도를 하면은 힘들고요. 그래서 간단한 경우 우리가 이렇게 된 단순보 혹은 양당 고정보 혹은 이렇게 한단 고정, 한단 롤러인 경우에 있어가지고 간단한 경우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등가 단자유도계로 나타냈을 때 이때 등가 강성과 등가 질량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중이 어떠한 형태로 가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 질량값과 강성값, 기여하는 질량, 기여하는 강성값이 약간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이퀴벌런트 요 알파 m이란 값이 있죠. 전체 질량에다가 알파 m 값을 요 개수값 알파 m 값을 어떻게 가지고 그 다음에 등가 강성이란 것은 잘 작아서 안 보이나요? 등가 강성이란 것은 원래 강성에다가 알파 f 값을 어떻게 곱하느냐에 따라집니다.
그래서 웹8보에 대해서 단자유도계로 치환을 해가지고 운동 방정식과 유도하고 운동 방정식의 간단한 경우 이러한 경우를 고유 진동수라고 부르고요. 고유 진동수를 유도할 수 있고 고유 진동수의 역수를 가지고 고유 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탱크의 경우에 밑에서 흔들렸을 때 여기에 위에 게 흔들리는데 물탱크의 경우에 운동 방정식, 지진시 운동 방정식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물탱크가 움직였을 때 전체적인 변이값은 집안이 움직인 변이값에다가 구조물이 밑바닥면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인 거리값을 더해준 것이 전체 변이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이렇게 유도를 하고요. 좀 전에 했듯이 유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운동 방정식이 너무 어, 슈퍼T, 뭐 UG 너무 복잡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나타내기 쉽게 바닥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위에 원래 바닥도 같이 움직인다. 절대변이 절대변 UT란 것은 지금 보면은 UT 값하고 U 값하고는 서로 다릅니다. U 값은 바닥면에서의 구조물의 상대변을 얘기하는 거고요. UT란 값은 원래 멀리서 내다봤을 때 원래 있던 점에서 이까지 절대적인 변이, 변하지 않은 변이입니다. 그래서 UT로 나타냈을 때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고요. 다음과 같고요. UT 운동 방정식의 변수 값을 변이, 속도, 가속도 값을 절대 변이 UT로 나타냈을 때이고 상대 변이 U로 나타냈을 때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위와 같이 쓸 경우도 있고 아래와 같이 쓸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쓸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요 식이 더 위의 식보다 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고 그 다음에 구조물의 설계에는 상대 변이가 쓰이기 때문에 밑에 위의 식보다는 밑에 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단진자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이것도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어, 덩치가 큰 게 매달려 있을 때는 천천히 움직이고요. 작은 게 매달릴 때는 이렇게 빨리 움직입니다. 예, 기계 자명종 시계의 매스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주기가 있습니다. 딱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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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에 한 번씩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도를 했습니다. 유도해서 근사적으로 어찌됐든 그 회전각을 가지고 물리량 변수로 쓸 수 있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U 값을 가지고 변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롤러에 대해서도 하고요. 운동 방정식을 유도할 때 제일 처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있는 현상을 무조건적으로 단순화를 시켜라. 그러니까 단순화를 시킬 때 뭐가 중요한 변수냐? 예를 들어서 앞에서는 회전각이다 하면 세타 값이고요. 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 U 값이 변수다. 우리가 하려는 운동량이다. 라고 하고 그냥 단순화를 시켜서 그 문제에 받는 운동 방정식 나는 진짜 뉴턴의 운동 방정식 나 이게 제일 쉬워 라고 하는데 이걸 쓰고요. 아니면 나는 이게 에너지 방법으로 쓰는 것이 실수가 적어 라고 할 때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그냥 손으로 풀 수도 있고요. 손으로 풀면 수학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고요. 지금은 계산기가 다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의 운동 방정식 차량도 이렇게 차가 지나가는데 차량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횡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였는데요. 차량은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죠. 수직 방향의 변수를 놓고요. 수직 방향으로 질량, 그 다음 강성과 감쇄, 차량의 운동 방정식도 다음과 같이 운동 방정식이 써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그 스프링이 하나가 매달려 있을 경우에 직렬로 매달려 있을 경우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혹은 스프링 이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스프링 강성 값을 각각 조합을 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경우와 이러한 경우 지금 A, B, C, D의 경우에 대해 가지고 운동 방정식 여기 뭐가 다르냐 하면은 질량의 위치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경계 조건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질량의 위치와 경계 조건에 따라서 K2 값이 다 달라진다.
입니다. K2가. 스프링 강성이란 것은 요놈의 강성과 요놈의 강성을 더해준 것이다. 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병렬로 스프링을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K 값을 구할 때 여기서는 정적 스프링, 정적 강성을 써가지고 그대로 유도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적 강성과 동적 강성은 약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동적 강성이 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1층짜리 건물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혹은 교량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경계 조건에 따라 가지고 강성값, 기둥의 강성값이 달라질 수가 있다. 입니다. 기둥의 강성값이 달라질 수가 있다. 왼쪽 같은 경우는 L 3승분의 3EI, 오른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L 3승분의 12EI 값입니다. 그 다음에 등가 질량보라고 했을 때 질량을 올려놨을 때 이걸 단자유도계로 나타내면은 단자유도로 나타낼 경우에 있어서는 질량값이 얼마냐라고 해서 질량값을 각각 다 유도를 했습니다. 1, 2, 3, 4 A, B, C, D에 대해 가지고 질량 이퀴벌런트한 질량값이 증가되는 양값이 서로 다 다릅니다. 그죠? 여기서 질량값이 증가되는 값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테이블로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인물난 350년 전에 태어났던 뉴튼, 그 다음에 200 거기 여기도 한 300년 됐네요. 달랑베르. 아유, 나이가 많이 들었네요. 300년 전. 그 다음에 해밀턴. 이 당시에 이제 우리 정약용 선생님이 사셨겠네요. 정약용 선생님은 귀양 가가지고, 귀양 가서는 주로 사상서적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서울에 있을 때, 수원에 있을 때는 기술서적을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라그랑주, 이때도, 거기 고전역학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